오늘은 이제 소재기의 효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쯤 하는지 잘 큰 흐름도 보세요. 우리가 소를 제기해서 이제 수송 요건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수송 요건을 못 갖추면 이제 본안에 앞서서 못 갖추면 부적합화된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기 했을 때 소를 제기하면 이제 실체법적인 효과가 있고 소송법적인 효과가 있는데 앞에 그림 그려놨네요. 그 그림 보시면 돼요. 5-1 앞에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 계속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됐어요. 이 소송 계속은 본문 가서 읽어보면 언제 발생하느냐인데, 소장을 제출한 때 소송 계속, 이때 계속은 한자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연속된다 의미 계속이 아니라 계류된다, 심판의 대상으로 들어간다 의미의 계속이라고 그랬죠. 한자 가르쳐줬죠. 그런 상태에서 소장을 제출한 때부터 소송 계속이 발생하느냐? 일반적인 통설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소를 제기한 다음에, 즉 소장을 제출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소장을 심사하고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이제 송달하게 된다라는 그 흐름을 머릿속에 둔다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인제 원고 피고 법원의 삼각의 소송 계속 상태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게 통설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소장의 제출 내지는 소제기 했을 때 소송 계속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에 발생을 해요. 그럼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발생했을 때 소송법상 효과로 제일 중요한 게 259조의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죠. 한편 위에 소장의 제출에 대한 실체법상의 효과로서 시효 중단은 이제 시효가 임박했으니까 중단시킨다든지 했을 때 어떤 기준의 획일성이 중요한 건데,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이 내부적인 로테이션 등에 의해서 사건이 배당되고 뭐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하는 그런 것의 흐름은 이게 확실히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자주지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상태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 기간의 흐름이. 그러니까 시효 중단이라는 확실성을 위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 시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265조에 보면 그런 서면을 제출한 때 시효 중단이라는, 여러분이 민법서 배운 시효 중단의 효과가 언제 발생하느냐, 재판상 청구가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유인데, 이 재판상 청구라는 것은 소장을 제출한 때이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 중복제소에 있어서는 소장 제출시가 아니고 소장 부본 송달시고 해서 뭐 시효 중단하고 달라지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5-1에 보면 통설 판례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이미 설명한 거죠. 그때 이제 3자의 관계가 피고에게도 전달됨으로써 이제 피고도 이런 상태에 이제 등장하는 그 시점에서 소송 계속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실체법상 효과의 시효 중단은 여러분이 민법에서 많이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일단 소송법상의 효과인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중복된 소제기 금지 259조 중복된 소제기 금지는, 그럼 중복된 소라는 건 전소가 계속 중에 그때 계속은 이런 개자라고 그랬죠. 한자. 속자는 약자로 써서 그러는데 이런 식의 계속, 연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소가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됐을 것이 기본이죠. 근데 전소와 후소가 전혀 딴판이면 뭐 상관없는데, 전소와 후소가 동일한 사건이라는 전제하에 후소가 중복제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말하느냐? 사건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동일한 거니까 주체로서 당사자가 동일, 그다음에 객체로서 소송물이 동일하면 동일한 거죠. 그러면 완전히 똑같은 사건을 또 한 번 내는 경우는 보통은 드물 거예요. 원고 입장에서도 어디다 소송을 냈던 그 사건을 또 어떤 법원에 또 내면 여러 가지 자기도 뭐 부담이 있는 건데 똑같이는 내지 않는데, 하여튼 완벽한 의미의 중복제소는 똑같은 사건, 똑같은 당사자 사이에, 주체 사이에 똑같은 사건, 소송물이 등장했을 때인데, 이때 완전히 똑같은 거가 실제 등장하는 것은
그리 많지는 않고, 그럼 이제 뭐를 항상 우리가 체킹해요? 눈으로 보는 것은 동일한 당사자가 아닌데, 눈으로 보는 것은 똑같은 사건은 아닌데 무언가 때문에 중복재소라고 해서 후소를 걸러줄 필요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후소는 사실은 이게 중복된 소재기가 하나의 타이틀로 독립적이지만 넓은 의미의 어디에 또 속하는 거냐면 앞에서도 봤지만 소의 이익에도 걸쳐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똑같은 사건 또 나오면 소의 이익적으로 보면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은 없잖아요. 앞에 소송에서 해결해 주면 되는 건데 왜 또 내왔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독립된 카테고리로 소의 이익이 없는 상황에 대한 독립된 카테고리로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가 259조에 있는 거죠. 그럼 당사자의 동일은 완벽하게 누가 봐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벌어지는 것은 원래 큰 문제 없는데 이런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갑이 을한테 냈는데 이런 소송이 진행 중에 을이 갑한테 내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 소송물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갑이 을한테 낸 것은 적극적으로 들어갔는데 을이 갑한테는 그걸 뒤집는 거. 뭐 소극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눈으로 보는 주체는 동일하지만 사건이 따라붙을 때 사건이 뒤집어지면 동일한 사건급으로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다음에 동일한 당사자 말고는 뭐가 중복된 재소가 문제되냐면 갑이 병한테 냈어요. 즉 채권자 대의 소송 개념 떠올려 보세요. 갑이 을에 대한 피보전 채권이 있어서 자신이 을한테 채권이 있는데 을이 행사하지 않는 피대의 채권에 대해서 을이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기가 원고가 돼서 제3채무자 병을 상대로 채권자 대의 소송을 낸다. 그럼 계속 제3자의 소송 담당, 법정 소송 담당. 그래서 우리가 제3자의 소송 담당에서 얘기했죠.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이 피보전 채권이 존재가 결국 제3자인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담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을이 병한테 을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라는 것은 7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저번 때 한번 설명을 했는데 갑이 병한테 채권자 대의 소송을 내고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별도로 을이 병한테 직접 자기 채권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중복재소에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앞 사건은 갑과 병 사건이고 뒤의 사건은 을이 원고가 된 사건이라 갑과 을이라는 원고가 다른 것 같지만 채권자 대의 소송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채권이 즉 어느 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소송물이 되는 거니까 을의 병에 대한 요 사건과 을의 병의 요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도 요거는 소송물인데 을의 병에 대한 요 채권이 소송물인데 결국은 이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앞 사건은 갑이 원고고 병이 피고인데 결국 소송물을 거기다 매칭시켜 보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갑이 행사하는 거니까 을이 병한테 별도로 내는 것은 중복된 소재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뒤집어서 을이 먼저 병에 대한 채권자 대의 소송 이전에 채무자가 직접 청구 소송을 냈을 때 민법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을이 먼저 행사하면 민법의 채권자 대의 소송 404조 배웠어요? 미리 채무자가 행사하면 민법의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는 대의 요건 자체가 행사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들어가는 건데 을이 행사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일단 뭐 익히고 있었던 건데 하여튼 을이 병한테 먼저 소송을 냈는데 갑이 채권자 대의 소송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중복재소가 후소가 중복재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이 그 의문은 있죠. 아니 민법에서는 을이 행사했으면 갑이 채권자 대의권 요건자체도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송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될 건 되지만 을이 병한테 먼저 행사한 것 때문에 채권자 대의 소송을 소송법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문제되지 않아요. 민법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익힌 거가 여기서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채권자 대의 소송 들어갈 수 있어요. 을이 병에 대한 채무자가 직접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 갑이 그렇게 들어가면 중복재소로 이제 컨트롤 되겠죠. 이 소송법에서는 중복재소로 컨트롤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은 갑과 을이 원고가 되고 갑이 피고가 됐을 때는 소송물이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는 중복재소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예가 어느 거냐면 원피고 역전형이라고 보세요. 5-4부문.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계속 중에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부존재 확인 소송, 소극적으로 들어간 거죠. 적극적인 소송물에 대해서 그걸 뒤집어 놓고 소극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주체는 동일한데 뒤집힌 거죠. 그래서 동일 사건이 아니냐 볼 텐데 일단 사람은 갑을이 나오지만 하나의 원고는 앞에 거는 갑이 원고고 뒤에 거는 을이 원고고 그다음에 소송물은 뒤집어졌고 그러니까 이것도 중복재소급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중복재소이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일한 당사자는 그런 게 하나 문제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예 제3자라면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 없죠. 아예 제3자. 갑은 갑대로 자기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고 전혀 관계없는 병은 병대로 을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을 때는 갑이 낸 거는 때문에 병이 낸 게 뭐 제어받을 필요는 없죠. 그건 뭐 동일한 사건, 동일한 대상을 놓고 싸웠더라도 갑은 갑대로 뭔가 을에 대해서 내 거다라고 싸우는 거고 병은 병대로 을에 대해서 그 동일한 물건이라도 내 거라고 싸우더라도 그건 갑이 낸 거랑 병이 낸 것은 동일한 주체가 아니니까 중복재소가 아닌데 이 경우는 결국 이 소송물이 채권자 대리소송에서는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소송물이니까 중복재소에 걸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이 그 예에서 채권자 대리소송이 대표적인 거니까 이해해두면 돼요. 여러분이 281면에 추심해소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채권자 대리소송하고 비슷한 게 추심해소가 있는데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번 나왔고 실제 사법시험에도 곧바로 나와버렸어요. 2013년 12월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2014년 6월에 본 사법시험에 그냥 나와버렸어요. 채권자 대리소송하고 비슷해요. 추심 청구는 집행법인데 을이 병에 대해서 이 채무자고 병이 제3채무자인데 갑이 을한테 돈 받을 거 있어서 뭔가 이 돈 받을 것에 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문을 가지고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강제 집행을 했을 때 이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방법 중에 추심 명령이 있고 전부 명령이 있어요.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난무하는데 추심이라는 말은 자기가 이렇게 청구하는 급의 용어고 전부 명령은 그 채권을 자기가 넘겨받은 양도받은 느낌의 용어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돈 받을 게 있는데 그냥 다시 돌아서 강제 집행 얘기를 조금 얘기해 줄게. 자기가 돈 받을 거 있어서 판결 받아서 이제 그 판결 내용대로 거기서 돈을 주면 다행인데 안 주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집행하는데 그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이면 경매를 하는 거예요. 경매에서 경매된 가격에서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이 아니라 채권인 거예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즉 월급 차압한다 이런 개념 들어봤죠? 압류한다. 또는 보증금 가가지고 압류한다. 또는 은행예금 가서 압류한다. 그런 게 채권에 대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즉 지금 채권에 대한 집행이라는 건 뭐야? 을의 제3채무자 병에 대한 채권. 지금 예컨대 집주인 지금 거기 가서 전세 살고 있을 때 그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는 보증금에 대해서 내가 가서 압류한다. 이 사람이 회사 다니면 그 회사에서 일해서 받는 월급에 대해서 압류한다. 이 사람이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그 예금 채권에 대해서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한다. 근데 그러면 부동산은 압류한 다음에 경매를 붙이는데 이 재산이 채권일 때는 어떻게 집행하냐면 채권을 무슨 경매 붙인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을 내가 대신 청구하겠다. 또는 그 채권을 나한테 넘겨라. 이런 식으로 집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권을 내가 청구하겠다라는 게 추심명령을 받는 거고 그 채권을 내가 완전히 내 것처럼 양수받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게 양도명령을 받는 것처럼 하는 것을 전부명령이라고 그래요.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추심이 되면 추심을 하면 자기가 이 채권의 전부명령은 자기 채권이 된 거고 추심명령은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이 권한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채권자 대리 소송하고 비슷한 구조 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추심명령을 받고 나면 그런 틀이 되는데 판례는 이 틀은 똑같은데 채권자 대리 소송에 있어서 채권자 대리 소송과 이 채무자의 이 소송 형태에 대해서 또는 뒤집어서 채무자가 먼저 냈을 때 채권자 대리 소송이 후발적일 때 중복재소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 나오는 오른쪽은 을이 병한테 이미 청구가 들어간 소송 들어갔는데
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를 갑이 병한테 2차적으로 하게 된 것을 중복죄수로 볼 거냐 안 볼 거냐가 문제가 됐는데 이 경우는 중복죄수로 보지 않은 전원합치 판결이 2013년 12월이 언제? 12월 18일 그 각주 11번에 그런 게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봐요. 순서는 채무자가 먼저 행사한 거예요. 소송상 채무자가 먼저 행사했는데 2차적으로 채권자 대리소송 들어간 그 틀에서 2차적으로 채권자 대리소송이 들어간 틀과 2차적으로 추심금 청구의 소송이 들어간 틀에서 2차적으로 채권자 대리소송 들어간 것은 중복된 소재기라고 봤는데 이 전원합체 판결에서 2차적으로 추심금 청구가 들어간 것은 거기에 별개의 의견은 채권자 대리소송처럼 중복죄수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 없었던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다수 의견은 이 경우는 중복죄수가 아니다라는 전원합체 판결이 나온 거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채무자가 선행적으로 냈을 때 2차적으로 채권자 대리소송이 등장하는 상황과 2차적으로 추심금 청구의소가 등장하는 국면에 대해서 중복죄수 여부에 대해서 지금 판례는 추심금 청구는 중복죄수는 아니다인데 왜 문제가 됐느냐? 틀은 비슷하거든요. 채무자가 행사한 거고 추심금 청구도 틀상으로는 누구 채권 행사하는 거예요? 갑이. 요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틀은 비슷한데 그래서 중복죄수가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중복죄수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이고 소송물에서의 동일은 저부터 소송물 설명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뭐 갖고 그때 얘기했죠? 어떤 운송수단을 타고 가다가 다쳤을 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실제법에 청구권이 경합되는 경우를 갖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 소송물이 동일하면 중복죄수에서 동일한 사건이 되는 건데 소송물이 다르면 아닌 건데 그때 390조 계약책임 분리행과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구소송물 이론은 별개의 소송물로 보니까 청구권 경합의 경우에 별개의 소송물로 보니까 중복죄수가 아니고 이틀을 갖다가 배치해놓고 하나는 750조로 들어갔고 하나는 390조로 들어갔을 때 별개의 사건으로 본다면 중복죄수가 아닌데 신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중복죄수이다. 왜냐하면 그런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법적 지위를 뒷받침하는 공격방어 방법이 하나는 750조로 내세워진 거고 하나는 390조로 내세워진 거니까 소송물은 동일한 거다라는 신소송물 이론 입장에서는 중복죄수로 본다. 이런 설명 한번 한 바가 있잖아요. 하여튼 소송물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럼 소송물이 중요하니까 소송물 개념을 익혀야 되고 그때 소송물은 대단히 어떤 산맥처럼 딱 여러 곳에 영향을 주는데 이 중복죄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소송물을 알고 있어야 이 설명이 된 거죠. 일부 청구의 소송물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부 청구 소송물은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피해액은 1억 원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7천만 원만 청구하고 이건 다는 아니다 라고 했을 때 3천만 원 정도를 더 받아서 1억 원을 받으려면 원래 소송에 청구 금액을 확정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별도로 3천만 원을 청구를 했을 때 이게 중복죄수에 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명시했다면 잠부 청구는 중복죄수가 아니고 즉 명시했다면 명시해서 일부로 청구한 것만이 소송물이고 잠부분은 또 별개의 소송물로 보니까 별도로 잠부 청구를 한 게 중복죄수에 걸리지 않는데 만약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1억 원 전체가 소송물로 일단 볼 수 있어서 설사 7천만 원만 들었더라도 나머지 3천만 원도 전체적인 소송물 속에서 포착을 할 수 있으니까 중복죄수에 걸리는 거다. 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통설 판례 입장인 명시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소송물을 포착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1억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때문에 7천만 원만 청구한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은 뭔가 복선을 깔은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 3천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 이론에 의하면 중복죄수가 아니라는 거죠. 되겠죠? 그러니까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의 소송물에 있어서는 명시 여부에 따라서 소송물을 이제 분할해서 소송물로 볼 거냐 아니면 전체를 소송물로 볼 거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기본적인 건 앞에서 소송물서 설명했는데 그 뒤에 이제 실제 문제되는 것은 5-5-1 보세요. 청구 취지는 같아요. 청구 취지는 같은데 청구 원인을 이루는 실접상 권리가 다른 경우 이게 청구권 경합에 좀 아까 손해배상에 있어서
청구 취지는 손해배상 청구인데 그 바탕을 이루는 전제를 이루는 것이 민법 390조의 계약책임 불이행이냐, 민법 750조의 손해배상 그 청구냐의 원인을 이루는 그 근거, 이게 다를 때 신소송의 이론에 있어서는 중복죄소로 보고 우소송의 이론에 의해서는 중복된 소재기가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 그다음에 청구 취지가 좀 아까 건 같은 경우고 지금은 청구 취지가 달라요. 그럼 청구 취지가 다르다라는 건 소송 형태가 틀린 거예요. 확인해소와 이행소송은 소송 형태가 틀리니까 중복죄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검토해 주는 것은 보통은 그런데 뭔가 중복죄소 틀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형태는 청구 취지가 다르다, 소송물이 다르다.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는데, 그 중에서 저번 때 얘기했듯이 어떤 청구권에 대해서 이행해소를 낼 수 있으면 확인해소송을 굳이 보충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직방으로 이행해소 들어가는 게 확인적인 의미가 내포된 판단까지가 껴서 봤는데, 굳이 확인해소송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가 이제 문제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확인적인 판단만 받아도 이 분쟁은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일반론으로 본다면 확인적인 의미만으로 보다는 이행소송을 내는 게 좀 더 발본 유효한 해결책이니까 뭐 그 확인소송의 보충성 이런 거 얘기할 때 한번 나왔던 거고, 한편 확인소송과 그럼 이행소송이 청구 취지는 다르죠. 확인 청구랑 지급하라라는 이행적인 청구는 틀려요. 그러니까 소송물이 틀리지만 어디서 지금 중복적인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행소송 속에서도 그 청구권 자체의 확인 플러스 지급하라라는 게 확인적인 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이행을 지금 당사자가 걸고 들어간 것에 법원이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럼 그 청구권이 존재해야 그것에 따라서 이행하라는 얘기를 하니까, 청구권 자체가 청구권 자체의 존부는 이행소송에 껴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확인소송의 보충성 얘기할 때 뭐 등등 계속 그 같은 맥락인데, 하여튼 이 두 개가 병렬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확인소송에 벌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행소송 속에 확인적인 의미는 있으니까 확인소송은 그럼 중복죄소로 커트시킬 필요가 없는가? 왜? 이행소송 속에 확인은 당연히 이행의 싸움의 확인적인 부분은 내포돼서 다루어지는데 별도로 확인소송을 벌이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즉 소외이익 측면 또는 그것을 지금 하나의 제도로 세팅한 중복죄소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중복죄소로 보려는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일반적으로는 소송물이 틀리니까 중복죄소 내에서 검토할 필요 없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어떤 동일한 청구권을 놓고 싸우는 확인 청구와 이행해소는 불필요하다는 거죠. 확인 청구가 굳이 이행해소에서 그 청구권의 확인이 내포돼서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을 좀 더 치밀하게 조금 의미를 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복죄소로 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그럼 선행되느냐 또 달라져요. 이행소송이 먼저 선행됐을 때는 확인소송이 후차적으로 나오는 것은 불필요한 건데, 확인소송이 뭔가 때문에 먼저 냈는데 자기는 확인적인 것으로 싸움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안 되겠어요. 이행까지 받아야겠어요. 그랬을 때 방법은 확인소송 속에서 이행 청구를 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는 것은 이행소송을 별도로 또 냈어요. 확인소송을 벌이다가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확인소송이 선행했을 때는 이행소송을 내는 것은 확인소송으로 커버되지 못하는 지급적인 청구를 추가한 어떤 청구를 보니까 그건 중복죄소로 컨트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꾸로 그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행소송이 먼저 들어갔을 때 후차적으로 확인소송이 그 청구권 자체 싸우고 있는 지급 청구 갖고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한 확인 청구는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행 청구에는 확인적인 게 내포돼서 돈 지급하라 이런 게 나올 거니까. 만약 기각이 된다는 건 뭐예요? 확인적인 의미는 그 받을 권리가 없음이 확인되는 거고, 지급하라라는 판단이 나오면 받을 권리가 있음이 확인되는 거니까 굳이 이행 청구 소송이 들어갔는데 그 이행 청구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 청구권 자체의 존부 확인은 의미가 없다. 중복죄소다. 한편 청구권 자체의 존부 확인이 들어갔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존부 확인에 그치지 않고 이행 부분까지 지금 아예 다시 싸움을 벌리겠다라는 이행 소송이 들어갔을 때는
그거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왜? 확인 청구에서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슨 부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지급하라라는 그런 것으로 더 큰 것이잖아요. 어떤 싸움의 내용은. 근데 이행 청구가 먼저 들어갔으면 그 속에는 더 작은 확인 청구는 당연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확인 청구는 중복재소인데 순서가 그렇게 된다면 확인 청구가 먼저 들어갔을 때 이행 청구는 경우에 따라서 여기는 다 사람 따라 틀리는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 이 케이스는 선우에 따라서 뭐가 선행하냐 뭐가 후행에 따라서 구별해보는 게 제일 무난할 거예요. 이해하기는. 즉 확인 청구가 먼저 들어간 데 대한 이행 청구는 중복재소로 컨트롤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일 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나는 선후 관계없이 굳이 뭐 두 개를 왜 벌리느냐. 나는 중복재소를 걸어야 어느 경우이든 걸고 싶은데 하여튼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선후에 따라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구치가 다른 경우인데 그게 283면의 확인 청구와 이행 청구에 대한 반복형 소송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적극적 확인 청구와 소극적 확인 청구는 아까 얘기했죠. 원피고가 바뀌었을 때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중에 을이 갑을 상대로 부존재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는 여기서도 설명되지만 아까 바로 앞에서 설명됐던 거예요. 원피고 역전형에서. 한편 그런 정도 말고 원고의 적극적 확인 청구에 대해서 피고의 소극적 확인 청구는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으므로 양 청구는 동일한데 원고 자체가 이건 중복재소하고 강치. 원고는 원고대로 적극적 확인 청구를 하고 을은 을대로 그 물건에 대해서 적극적 확인 청구하는 경우는 중복재소로 컨트롤할 필요는 없어요. 갑이 을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적극적 확인 청구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을이 갑을 상대로 부존재하는 즉 원피고가 역전되면서 그 대상을 뒤집어 놓는 청구는 아까 원피고 역전형에서 또는 여기서 청구 취지는 지금 적극적 확인 청구와 소극적 확인 청구에 있어서 지금 그 문제하고 다시 반복된 설명이 있는데 저번 때 앞에 원고의 적극적 확인 청구에 대해서 청구 기각을 구하는 거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 거다라는 확인 청구 들어가는 것은 또 별도의 갑이 만약에 을한테 너한테 채무 있잖아라고 했는데 을도 갑한테 너한테 채무 있잖아라고 둘 다 적극적인 하는 거는 중복재소는 안 돼서 나는 사실은 그것도 문제 삼고 싶은데 일단 지금 그 단계까지는 설명 안 하고 그런 거는 중복재소로 지금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때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갑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적극적 확인된 거에 대해서 을이 네게 아니다라는 것은 큰 의미 없지만 부존재 너가 소유권 없다라는 건 하지만 내 거라는 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네게 아니라고 해서 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3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네 거다 자기 거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는 나대로 내 거다라는 건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건 뭐예요?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다. 소의 이익이 있는 거다. 없는 건 아니다. 중복재소는 걸 필요 없다. 뭐 이런 거랑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런 상황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다만 원고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 거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자체를 인정 안 하려는 그 정도는 굳이 소의 이익이 있느냐. 그걸 요 카테고리에서 본다면 중복재소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겠어요? 원피고 역전형으로 그런 경우 반복형만 여러 번 익혀두면 되는데 거기에 내가 다른 책에는 잘 설명이 안 되다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언젠가부터 했더니 다른 책에도 요새는 조금씩 나오는데 원래는 반복형만 보통은 있어요. 284면 넘어가서 대항령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반복형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원고가 확인 청구 들어가는 것과 원고가 이행 청구 들어가는 것. 원고가 이행 청구 들어간 것과 원고의 확인 청구 들어간 것은 반복적으로 어떤 청구권에 대해서 한 번은 확인으로 들어가고 한 번은 이행으로 들어갔으니까 반복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걸 원피고를 역전시키는 거와 결부시키면 대항령이라고 해서 이게 원고가 어떤 채권에 대해서 저번 때 뭐 얘기해 줬어요? 앞차가 갑자기 서 있어서 뒷차가 가서 받아서 뒷차 운전자가 다쳤거나 죽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거꾸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들어갈 때는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이행 소송이고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 청구인데 그게 원고로부터 반복적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는 이행 소송으로 들어갔고 하나는 부존재한다라는 뒤집는 확인 청구 들어가서 대항이 됐어요. 역전이 됐어요. 원피고.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등을 계속 지금 해설해 나가는데
일단 오늘은 반복형까지만 이해해 보세요. 반복형. 대칭 역전시킨 것은 대항령은 잘 설명 안 했는데 지금 더까지 설명하기 뭐하니까 일단 반복형까지만 이해해 보세요. 원고가 확인 청구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이행소송 들어갔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이행소송이 선행했을 때 확인 청구는 큰 의미 없지 않겠느냐. 중복제소다. 확인 청구가 들어갔는데 확인 청구만으로 커버 안 되는 이행 부분이 후차적으로 나온 것은 중복제소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이해하기는, 나는 거기에 동조는 않는데 이해하기는 편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질문 있으면 해봐요. 지금 한 챕터가 진행 더 하기가 뭐하니까 질문 해보세요. 질문 여기까지. 잘 안 돼?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다 잊어버리고 어디로 돌아가? 항상 기본으로 들어가. 뭐냐면 중복제소 금지의 취지는 5-2 가서 보세요. 항상 그러니까 서론이 중요한 거야. 아까 말한 대로 뭐냐면 누구나 봐도 당사자도 동일하고 사건도 동일한 것을 또 원고가 뭐 피고 골탕 먹이고 싶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냈다. 완전히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당사자 또 나면 소송에 미친 사람 아닌 이상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느 법원에 낸 거를 똑같이 또 뭐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뭐예요? 이쪽 법원하고 저쪽 판단하고 판단이 또 나름대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건 놓고 양쪽 중에 뭘 해도 하나 어딘가 자기 손 올라가는 것을 여러 개 걸린 것 중에 하나 뭐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보통은 완전히 똑같은 사건은 또 낼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체는 똑같지 않은데 뭐 확인 청구와 이행소송은 기본적으로 출발을 생각하면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아무리 동일한 물건을 놓고 싸워도 소송 형태가 틀린 거예요. 하나는 이행소송, 하나는 확인소송인. 그러니까 소송물이 틀리고 청구 취지가 틀리고 그럼 중복돼서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도 지금 뭔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이 취지에 비춰서 즉 피고의 어쩔 수 없는 이중응소의 방지. 똑같은 사건에서 2번 응소를 해야 돼요. 만약 그것을 허용해 주면. 그 다음에 법원은 중복적인 심리를 하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건 세 번째, 각각 판결까지 간다면 허용이 돼서 뭔가 2개의 사건이 끝끝내 가서 판결이 내려지는데 그 판결의 내용이 한쪽으로 가지런하면 다행인데 이 소송의 진행이나 판단하는 주체인 법원이 틀리니까 별개의 법원서 진행되니까 그 결론이 이쪽에서는 네 거인 것처럼의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인데 어째서는 네 게 아니고 이 또 다른 반대 당사자 것의 결론이 나오면 이게 판결끼리 모순 전촉이 벌어져요. 그러면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제 아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2-3곳 내가지고 굳이 우리가 상정한다면 자기한테 하나쯤 유리한 판결 나올 것을 택한다는 것은 진 판결도 있고 이긴 판결도 있다. 그건 사실은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적으로는 벌어질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판단하는 주체가 법원이 지금 틀리니까. 그 다음에 피고가 이제 법원한테 말하겠죠. 똑같은 사건 거기서 벌어진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법원은 어디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끝끝내 아주 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판결로 가서 이게 모순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2개의 판단 주체가. 공복제소로 들어갔을 때 자칫하면 이게 왜냐면 공방 펼치는 것도 이게 공방 펼치는 하나 장면을 2개의 법원이 보는 게 아니거든. 똑같은 사건이라도 여기서 펼치는 공방과 여기서 펼치는 공방은 상대도 있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나를 장면을 놓고 2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조차도 사실은 틀릴 수 있는데 판단이 이건 지금 그 과정도 틀리단 말이지. 동일한 사건이라고 쳐도 펼쳐지는 전개 과정은 틀리단 말이지. 그러니까 판단하는 법원이 이게 한쪽은 O가 나오고 한쪽은 X가 나올 수 있으면 모순저촉 판결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모순저촉되면 이상한 거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게 취지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당사자 사이의 똑같은 사건은 당연히 동일한 사건으로 중복제소가 되지만 지금 우리가 막 계속 어떤 예를 들면서 하는 거는 만약에 이걸 허용해서 끝끝내 갔을 때 모순저촉 판결이 나오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을 우리가 잡아채려는 거야. 여기서 봐. 채권자 대리 소송에서는 갑이 이겼다는 건 뭐야? 요 채권의 존재, 갑이 이겼다고 치면, 갑이 졌다고 쳐봐. 갑이 졌다고 치면 이 의뢰병에 대한 채권의 전부가 인정 못 받은 거잖아요. 채권자 대리 소송은. 근데 스스로 한 거는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고 쳐봐요. 그러면 앞 사건은 의뢰병에 대한 채권자 대리 소송에서의 수송물은 인정받지 못했는데 2번째 것을 중복제소로 제어 안 하면
의료병에 대한 채권은 인정되는 형태도 있으려면 있을 수 있고 그런 모순저촉이죠. 대부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모순저촉 상황이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중복재소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 능력, 당사자 격, 중복성 이런 거 계속 아주 심플하고 원본적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거기서 이렇게 뭔가가 아닌지 긴지 애매한 그런 거 갖고 계속 우리는 여기 설명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됐어요? 없으면 수고했어요.